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극장에 재밌는 영화들이 개봉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영화들이 수요일날 개봉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조조로 영화 보고 퇴근하고 이렇게 지금 리뷰를 찍는데 조금 빡세네.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제가 오늘 본 작품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다 보니까 조조 영화를 보기가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개봉 첫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상영이 많이 걸려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필버그 감독 거 신작도 개봉을 해서 그런 건가 싶었더니 딱히 그렇지도 않아.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아직 군체랑 와일드 싱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았어가지고 한국 영화 대단한데? 네, 그래서 SF의 축복이 끝이 없네. 1편은 먼저 상자 속의 양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군체는 안 봤고요. 볼 생각도 없어요. 시놉시스는요. 栗浜衣笠 이시가미 후지사와 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기대를 안 할 수가 있나? 왜냐면 그 괴물의 다음 작품이었기도 하고 소재도 무려 SF이다 보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SF를? 고 감독님 이전 작품들을 돌이켜보면 판타지의 경계에 있는 연출을 쓰시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로봇, 휴머노이드가 막 나오는 근미래 배경에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전작 괴물에서 특히 아이들 캐릭터를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과 아이라는 캐릭터성이 딱 합쳐진 이번 영화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포스터나 시놉에서부터 애프터 양이 안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놉시스가 로봇 아이의 시점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괜시리 또 AI 한번 샥 스쳐 지나가고 죽은 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라는 구절에서 또 살짝 괜히 원더랜드 한번 지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포스터라든지 제목도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든 게 전반적으로 섬세한 톤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전작이었던 괴물도 정말 좋았긴 했지만 내가 봐왔던 이전 작품들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사포질이 많이 된 느낌? 싹싹 깔끔하게 잘 다듬어졌다. 뭔가 되게 화려하다라는 인상이 있을 정도로 되게 낯설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작품도 더 그랬어요. 전 심지어 이번에는 이거 고 감독님 영화입니다 라고 말 안 해주면 모를 것 같다고까지 느꼈어요. 뭐 제가 그 사람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번 작품이야말로 진짜 뭔가 또 다른 스타일의 결이 열린 것 같다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감독님이 직접 각본을 쓴 작품이라고까지 들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전 작품에서 느꼈던 기시감은 없었다. 그리고 뭔가 이번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뭔가 또 없기도 해서 스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느꼈던 지극히 개인적인 영화의 주제, 메시지, 혹은 감상, 해석 같은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함이라고 느꼈거든요. 일단 이 영화의 제목부터가 상자 속의 양이잖아요. 저도 이거를 진짜 이번에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애기가 자꾸 어른한테 자기 양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려주니까 얘는 뭐 뭘해서 싫고 얘는 저래서 싫고 하면서 계속 다시 그려줘 이제 어른이 귀찮고 조금 이제 짜증나니까 상자를 하나 그냥 띡 그려가지고 그 안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어. 마음의 눈으로 잘 봐. 이러고 그냥 대충 티티 하려고 했더니 우와 진짜 여기 안에 내가 좋아하는 양이 있어 고마워 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른 이렇게 반성하게 됐다는 이야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어머니가 로봇 아이에게 그 동화를 들려주니까 아이의 반응이 이게 왜 여기 있는 건데? 이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의 교훈이 어떻게 보면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뭐 이런 톤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상징성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제가 느끼기로는 그 상자가 우리의 껍데기고 그 속 안에 든 양이 약간 스피릿, 영혼, 소울 뭐 그런 거가 아닐까. 그리고 로봇은 처음에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 어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읽기도 하고 인간 사이에서 영혼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아우 너무 어려워. 상자 속의 양도 어렵고 어린 왕자도 어렵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는 사실 영혼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영혼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지. 저는 평소에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여 사유하고자 하는 능동성,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이 세상에 내가 유일한 이유, 내가 유일한 존재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일단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저의 전제로만 보면은 로봇은 영혼이 있다고 여길 수가 없는 거지. 머리 아파. 죄송해요. 저도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 중후반에서부터 갑자기 이 로봇 아이에게 영혼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생기는 것처럼 암시가 되거든요. 주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벗어나려는 듯한 움직임을 조금씩 보인다든지.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뭐 꼭 이야기가 신데렐라 구두처럼 앞뒤가 딱딱 떨어져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이야기 흐름상 조금 갑작스럽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갑자기 어떤 조력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우리는 미래의 존재야. 이렇게 약간 좀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그때부터 얘가 뒤로 몰래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석하기로서는 고도로 발달한 이 휴머노이드의 지능으로 분위기를 되게 읽고 나서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주인의 마음을 읽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아 나 이렇게 꼬치꼬치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 너무 시네필스럽지 않고 너무 밤티야. 나 머리 아파. 내 안에 양 찾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 맥락에서 진짜 더더더 이해가 어려웠던 것이 영화의 후반부쯤에 엄마가 이제 로봇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자 속에 있던 건 엄마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뭔 말이야? 두 번째 키워드는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영화에서 꾸준히 강조하고자 했던 것,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가족이다. 거기 어머니 캐릭터가 이제 건축 일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애기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건축을 배웠을 때 뭐 유리와 나무 이렇게 전혀 다른 소재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 되게 좋다. 그리고 그런 게 나의 건축이고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난 참 즐겁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던데 그거를 의식하고 나서 이 영화를 돌이켜보니까 시종일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또 느낌이 있더라고. 그 마지막 엔딩은 진짜 그것의 극치잖아요. 자연의 상징인 엄청 커다란 나무 그리고 그 속에 인간과 로봇들이 어울려서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이렇게 가는 것조차 그러니까 그런 결합체를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애초에 그냥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가족 관계도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주인공네 부부부터도 엄마 아야세 하루카 그 아야세 하루카에다가 뭔가 전반적으로 우아하고 좀 조용조용하고 막 상냥하고 이런 이미지인 반면에 아버지 일본의 유명한 개그맨이시래요. 애초에 캐릭터성도 완전 반대. 술과 도박도 좀 즐겼던 것 같고 좀 생각보다 이성적인 모습으로 막 아이랑 로봇을 구분하려고도 하고 막 이런 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부부가 됐을까?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가족이 됐을까라는 인상이 일단 들었단 말이죠. 뭔가 그림체가 비슷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 사이에 또 로봇 아이가 들어온다. 심지어 이 로봇을 데리고 온 이유가 원래 이 부부의 아들이었던 카케루라는 애를 본따 가지고 약간 마음을 달래려고 온 건데 지내다 보니까 얘는 카케루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카케루 하면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얘는 카케루가 아니고 다른 애야 라고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 카케루처럼 양자를 들인 이모도 있고 되게 뭔가 비상식적이면서도 투닥투닥 지내는 이 할머니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여주면서 그냥 이런 사람들과도 다 부대껴서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이고 자연이고 그렇습니다 라는 인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어떡하냐.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의 확장과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됐다는 건데 이 영화의 엔딩이 그거잖아요. 결국 부모, 즉 주인으로부터 벗어난 로봇 카케루가 다른 동료들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읽어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자식의 독립과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조금 더 그거를 이미지적으로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애기들로 구성을 한 거고 인간일지라도 이제 부모에 의해서 고통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폭력을 당한다든지 로봇 안드로이드들도 방치가 되고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이유로 조금 이제 학대도 당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딱히 뭐 주인 아래 귀속되어 있다는 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도 벗어나서 이들끼리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이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비슷한 계열의 휴머노이드 영화들과 딱 다른 지점이라고도 느껴졌던 게 적어도 그냥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영화들에서는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들의 꿈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나는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보다도 더 인간다운 존재가 되고 싶다. 아, 나는 비록 인간이 아니지만 이들과 가족이 되고 싶다. 나도 진정한 의미로 이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싶다. 약간 아니면 뭐 나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저하당하면서 살기보다 그냥 우리는 또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 인권같이 로봇권을 주장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영화는 그냥 진짜 되게 독창적으로 진취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는 급진적이라고도 느끼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진짜 내 가족을 찾아 떠날 거야. 주인? 어쩌라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엄청 꼼꼼히 묘사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그럼 짐작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키워드 때 상자 속의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걸 사유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연스럽게 독립에 대한 의지가 생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이들에게 그저 수단일 뿐이야. 엄마는 나를 죽은 아들의 빈자리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데리고 왔고 아빠는 과거의 본인의 죄책감과 실수를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아. 혹시 그들이 수틀리거나 마음이 뭐 바뀌거나 하면 우린 바로 계약이 파기돼버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로봇 아이가 먼저 손절을 친 거라고 결론을 냈고요. 표현이 너무 저렴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 나는 이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았어. 나는 정말 진짜 애프터 양을 기대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갑자기 그런 로봇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리뷰를 리뷰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겸사겸사 시네필 선배님들께 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로봇 카케루 및 다른 아이들이 그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떠나려고 할 때 머리를 이렇게 2대8 가르마로 만지더라고요. 카케루가 원래는 이렇게 앞머리가 있었는데 그 곳을 찾아 떠나려고 자기네들끼리 약간 얍얍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이렇게 지가 이렇게 넘겼는데 왜 그랬을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정한 걸까? 좀 멋져 보이기 위해서? 사소한 포인트 같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미치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신경 쓰였던 부분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되게 아슬아슬한 부분이 많았다고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어 그 집 구조도 뭐 깔끔하고 아름답고 근미래적이긴 한데 되게 설계가 이상하게 돼 있어. 왜 저렇게 안전 불감적이지? 그래서 중간에 그 구조 때문에 아이가 한 번 2층에서 떨어져서 흉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엄마가 출근할 때마다 스쿠터를 타는데 뭐 일말에 안전 장비도 없고 그냥 차도로 같이 이렇게 슝슝슝 달려요. 그리고 속도도 꽤 빠른데 내가 너무 안전 민감증인가? 근데 반면에 아이들의 마지막에 집으로 묘사되는 그 나무는 엄청 튼튼하고 엄청 우거져 있고 그 아이들을 통째로 옮기는 운송수단은 이제 또 트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주려고 그렇게 한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거슬렸던 부분이 앞서 말했지만 갑자기 조력자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그 애가 등장한 이유를 모르겠어. 왜 갑자기 레볼루션을 꾸리는겨? 그 로봇 카케루가 다쳤을 때 회사에서 AS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사가 막 고쳐주면서 그 흉터를 봐요. GPS를 빼는 듯한 흉터를 분명히 보는데도 별 멘션이 없이 넘어간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그 검은 조력자를 만든 내부 고발인인가? 자기네가 일하면서 진짜 이거 맞나? 이거 진짜 이거 아무리 그래도 로봇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 맞나라고 하고 몰래 뒤통수로 뒷구멍으로 꾸민 일인가? 막 이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드라이 샴푸 씬은 대체 왜 나온 건지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뭔가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이들 주연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조금 생각이 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라 어려웠다는 뜻인데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한 건가? 그 가족이라는 관계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확장과 독립에 대해 그리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잠정
그 내적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저의 그 상당한 많은 궁금증을 제발 선배님들이 빨리 오셔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SF의 축복은 끝이었어요. 2편 디스클로저 데이는 제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보고 다음 주에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된다. 에밀리 블런트가 한국말을 한다며. 평소에도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확신이 안 서는 영화 감상은 또 오랜만이네요. 안녕. 슝.